기준을 축구 포메이션으로 해서 잡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고, 근데 저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새로운 게 없어. 진짜 좋은 선택이었다고 과연 할 수 있나. 네, 안녕하세요. 소니 포트폴리오 구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구성했던 기준이랑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국형 가치투자 책에 배운 대로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이렇게 세 개로 나눴고요. 공격수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종목, 미드필더는 적절한 가격에 BMI 우수, 수비수는 절대적인 저평가이거나 고배당 종목, 특히 주가가 더 떨어질 여지가 얼마나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격으로 저평가 정도가 커서 높은 상승 여력을 갖출수록 높은 비중을 싣는다. 두 번째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가. 세 번째는 촉매인데요. 주가를 상승시킬 촉매가 강할수록 높은 비중을 실었고, 마지막은 경영진으로 주주 친화적이거나 본업의 경영 능력이 탁월한 경영진일수록 높은 비중을 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격수로 하이닉스 40%, 홈테코리아 미드필더로 30%, 수비수로 현대 엘리베이터가 10%, 네오팜을 20%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량적인 것보다는 제가 여러 기업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공격수로 뽑을 후보 3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트리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번 미션의 저는 핵심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고, 이걸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그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 과정이 연결되는 게 얼마나 쉽냐, 그거에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이닉스를 먼저 보게 되면은 제가 생각한 트리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한 7, 8년 전부터는 일반 범용 데이터 센터,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서버 디램 수요가 굉장히 컸었고,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를 크게 이제 상승시킨 요인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디램 수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범용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디램까지만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 레거시 디램이었다면은 현재는 HBM, 즉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고마진의 HBM 제품까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해주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APR이랑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을 살펴보면은 먼저 APR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역 확장을 잘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소비재가, 그러니까 APR의 본원적인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건 마케팅 능력 같거든요. 근데 마케팅 능력이 과거 혹은 최근 들어서 뭔가 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저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었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 파우더가 표준 치료제 등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넥스피어 F가 FDA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둘을 제가 가능성이 실제 실현이 되겠다라는 거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 포워드 PR보다는 주로 최근 4분기 TTM PR을 기준으로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세 가지 기업을 보면 하이닉스는 11.5배 정도 되고, APR은 34배, 그리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은 아직 이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적자 구간인데다가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점이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보면은 일단 AI 시장의 성장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AI 인프라에서 핵심적인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전력과 데이터 센터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이라든지 또 일반 레거시 디램 둘 다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의 천문학적인 투자입니다.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매출의 60%를 총 단 4개 고객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4개 고객은 당연히 이 북미 기반의 빅테크 기업일 텐데요. 사실상 하이닉스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빅테크의 캐펙스 가이드라인 계획에 따라서 매수나 매도를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애초에 이 기업을 투자하는 근거 자체가 어떤 개별 기업의 실적을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이클이 지금 투자하기 적기냐 라는 관점에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이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 어느 사이클을 타고 있는지를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하게 대변해 주는 게 빅테크의 캐펙스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AI 특화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막대한 HBM이 하이닉스의 그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업체가 거의 수십 년째 3개사 과점을 유지를 하고 사실 물론 중국의 CSMT가 있지만 거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HBM4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가 경쟁사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소폭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차세대 HBM 공급은 하이닉스 외에는 사실상 빠르게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드필더인데요. 후보를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결국에는 BM을 제가 잘 이해하고 이 BM이 진짜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리스트로 받았던 기업들의 BM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르고 빡세게 트래킹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보자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골라가지고 발표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트리거 첫 번째는 시장의 성장입니다. K뷰티가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 두 번째는 고객 확장을 통한 지역 확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펌텍코리아가 중소형이나 인디 브랜드 통해서 사업을 잘 했다가 현재는 국내 빅2 쪽 매출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해외 브랜드 쪽에서도 수주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도 건기식 업황이 개선되는 움직임은 분명히 나타났었고 특히 회사 실적을 보게 되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파까지 확장하면서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TTM/PER 기준으로 14배 그리고 노바렉스는 6.7배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관리 용이성인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도 당연히 BM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단납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회사의 원재료 매입량 추이를 저는 아주 신빙성 있는 프록시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가 수주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게 짧으면 수일, 길어봐야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충북 청주 쪽에 공장이 있고 여기에 수출 데이터를 통한 팔로우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관리 용이성 측면에서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리스크는 화장품 수요 감소에 따른 수주 감소가 회사 주가를 떨어뜨리는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노바렉스는 제가 건기식 ODM에 대한 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게 오히려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 투자 포인트는 1차적으로는 프리몰드를 통해서 금융 소유권이 동사에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금융을 가지고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동사 실적에 가장 유의미한 프록시 데이터는 이 원재료 매입 추이입니다. 납기가 짧기 때문에 사출품이나 증착품 등 이 반제품 매입량 추이가 다음 분기 실적과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요. 하나 더 중요한 게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 수주가 늘어나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설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황도 괜찮고 내년에는 캐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마저도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비수인데요. 총 3가지 후보를 가지고 왔고 제가 원래 발표했던 가운데 한국쉘석유를 빼고 현대엘리베이터와 네오팜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두 수비수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를 했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수와 매도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 어떤 명확한 투자 포인트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딱 그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기가 쉬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예 회사가 이때까지 이만큼의 돈을 환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면 이 종목을 편입하고 그에 따른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네오팜을 선택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배당이 지속 가능하냐 이 점을 제일 저는 중요하게 봤었고 두 기업은 배당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기존 발표 제가 이제 했던 종목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지 않았던 원인들을 간단히 팔로업 겸 차원에서 짚어드리면은 첫 번째 대한약품입니다. 대한약품은 첫 번째 성장성에 이제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발표를 할 때도 퇴장 방지 의약품이어서 기초수액제가 P 상승은 사실상 정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렵지만 Q 확장이 일어난 다음에 이익도 천천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최근 이 3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 오히려 수액제 매출이 YOY 기준으로 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일단 1차적인 투자 포인트가 약간 훼손이 된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메타바이오메드는 이것도 첫 번째 저희 그때 당시 투자 포인트가 봉합사와 쇼티지 였는데 지금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는 걸 보니까 쇼티지인데 매출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미 어느 정도 쇼티지가 해결이 됐거나 시장이 생각했던 쇼티지 수준만큼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우양 H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회사의 핵심인 수주를 예측하고 그래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 베이스 수주라서 예측의 난이도가 높고 3분기 또 영업 적자까지
시연을 했고, 북미 LNG 투자 기대감이 사실상 주가 드라이버인데 현재까지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종목도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다 기준을 축구 포메이션으로 해서 잡으셨는데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굳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게다가 두 분 다 공통점인데 공격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수비수 이런 거를 숫자 의존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기습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좋은 선택이었다고 과연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대부분은 수비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공격수가 제일 재밌고 공격수를 누구를 세우냐에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스타들이 대부분은 공격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이고 기대 수익이 높은 거를 공격수라는 이름으로 했고 다른 의미로 하면 사실 탑픽인 셈인데 그만큼 미드필더랑 수비수의 그 선택이 공격수만큼 탄탄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수비라고 하는 건 진짜 여기서 더 떨어질 여지가 없을 만큼 싸거나 안전 마진이 굉장히 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두 사람은 그냥 배당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비수를 잡다 보니까 제가 진짜 이게 골을 안 먹을 수 있는 수비수가 맞나. 어떻게 보면 수비를 하라고 하면서 어설프게 약간 오버래핑을 요구하는 감독 같은 그런 입장, 그런 어떤 그 오히려 역선택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공격수만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깊었나 이게 차이가 보여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양에 대해서 의견이 두 분이 갈렸잖아. 같이 작성했는데 이제 관리가 어렵다라고 3분기에 되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3분기 적자 나서 좀 실망했다 이런 뭐가 진실이지? 이 회사가 더 좋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그냥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도 이익이 3분기에는 어쨌든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수주가 계속해서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가 개선되는 이제 선행 포인트를 수주 잔고로 인식을 했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회사의 수주가 잔고가 쌓이면 실적으로 언젠가 연결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포트폴리오를 제가 구성하는 예를 들어 매니저의 입장에서라면은 우양보다 나은 저는 선택지가 많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훨씬 확률적으로 좀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다른 종목들이 저는 더 있었기 때문에 우양을 뺀 게 가장 큰 사실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그 포인트와 지식에 따라서 갈릴 수 있죠.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직전에 했던 종목인데 빠져 있어서 뭐 이유는 납득은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었고 그럼 포맷을 일단 떠나가지고 그 40개도 넘어서 공격수는 두 분 다 뭐 확고한 것 같으니까 미드필더나 수비수에서 이거 한번 고민해봤다 이런 거 있나요, 두 분? 딱 저도 미드필더를 고민할 때 제일 든든한 국밥 같은 기업, 저희 일반 축구에서도 보면은 미드필더들이 막 화려하거나 이렇게 뭔가 극적인 순간에 티는 안 나지만 항상 그 경기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이 미드필더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크게 주가가 변동이 막 심하지 않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시장 자체의 어떤 그런 등락 수준이지 기업 자체적으로 큰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이런 기업을 저도 찾았었고 그렇다 보면은 애초에 잘 좀 공부가 되어 있고 아는 기업으로 결국엔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일단 수비수의 후보군을 두 분이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 진짜 수비수는 죽어도 이 가격 이하로는 안 빠진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르는 건 몰라. 시즌 내내 0골일 수 있어. 근데 얘는 절대로 실점하지는 않는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종목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 적고 공시나 뭐 이런 배당 사실 저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허망한 약속으로 그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어쨌든 수비수는 두 분 다 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수비수 역할을 하는 종목을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리서치한 거, 열심히 공부한 거를 쭉 이렇게 앞에서 그냥 설명하듯이 발표만 하는 거였다면은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서 왜 내가 얘를 포트폴리오에 넣었는지 또 얘는 뺐는지를 약간 설득을 시켜야 되는 발표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힘들게 준비하신 최종 미션 자료 잘 봤고요. 정말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양성소 입소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정도를 논하고 제 앞에서 뭔가 자기 논리를 펼치고 기준을 얘기하고 회사 내용을 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발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정말 쥐어 짜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할 텐데요. 늘 뭐 특별 심사위원을 모신다든지 뭐 멘토와 함께 한다든지 뭐 카페 회원이랑 같이 한다든지 이랬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심사를 받잖아요. 그 이유는 일단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거 과정이 딱 이 발표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지금까지 두 분이 해왔던 과정들 그리고 쌓여있던 종목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의견이 팔로업을 통해서 바뀌었는지를 다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제가 혼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혼자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이 하신 팔로업의 내용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최종적인 결과물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발표록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생존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발표 결과는 사실 별로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대표님과 토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래도 회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운이 좋게 하니까 긴장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촬영 끝나고 대표님이랑 이렇게 사담도 좀 나누고 하는 게 저도 너무 진짜 약간 믿기지가 않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훈훈한 약간 이렇게 마무리를 향해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탈락을 하신 분은 탈락하신 대로 정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다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최종 우승자가 되신 분은 그만큼의 또 최양성소의 최애가 됐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더 이렇게 실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양성소 마지막 미션의 최종 우승자는 다음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다시 조금 정돈을 해가지고 올리시고 누군가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누군가의 역전을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나머지 미션까지도 수행을 해주시고 다음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네, 10개월간의 대장정을 해소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등 아니면 2등이잖아요. 2위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 왔거든요.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이 최양성소의 최종 우승자는